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결심하고 첫인사 하러 가기 전 남자친구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 작은 누나 좀 별종이야.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무시하면 돼. 스쳐 지나가듯 했던 말이 왜 갑자기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 앞날에 대한 신호 같은 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첫 인사 날이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둘째 신우이였어요. 어머, 사진으로 볼 땐 더 어려 보이던데. 실제로 보니까, 좀 다르네? 시부모님은 뒤에서 피식 웃기만 했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얼굴에 달라붙는 느낌이었죠. 아하, 아유 민정이 말이 좀 직설적이야. 그 말에도 둘째 신우는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때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물컵을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꽤 컸어요. 누나, 말 좀 가려서 해. 남자친구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경멸이 담긴 표정이었어요. 둘째 신우는 잠시 얼굴이 굳더니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습니다. 어머, 민감하네. 그냥 하는 말이지 뭐. 자리를 옮겨 식탁에 앉았습니다. 긴장을 풀기 시작할 무렵 또 작은 신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서아 씨, 연봉은 어느 정도 돼요? 그냥 평균 정도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얼만데. 난 능력 있는 여자가 멋져 보이더라. 뭘 꼬치꼬치 물어. 누나가 그건 알아서 뭐하게. 그렇게 궁금하면 누나 연봉부터 까. 너 나 백수인 거 알면서 놀리냐? 지 여친이라고 되게 날 세우네. 됐어. 안 궁금해. 시모가 식사하라고 부르신 덕에 다행히 불편한 대화가 끝났습니다. 시부모님과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신우이가 끼어들었어요. 결혼하면 우리 집이랑 자주 왕래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은 좀 끈끈하거든요. 설, 추석, 생일, 기념일 빠지면 안 되는 분위기라. 그 말에 시어머니가 슬쩍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말리기는커녕 대답을 기다리는 눈빛이었어요. 우린 가족끼리 다 오픈하고 살아. 숨기는 거 없지.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불안했어요. 오픈한다는 말이 왜 그렇게 위협적으로 들리는 걸까요? 대화가 이어질수록 둘째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말과 표정에서 미묘한 쎄함이 올라왔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제가 이 가족의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분명 첫 인사 자리인데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직감했어요. 이 집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그 이상함의 중심에는 둘째 시누이가 있다는 걸 직감했죠. 식사가 끝나고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시누이가 갑자기 제 팔을 꽉 잡고 팔짱을 끼웠어요. 시누이의 가슴이 제 팔에 꽉 눌린 채 닿았죠. 물컹한 감각이 다른 여자들의 가슴과 달랐어요. 수술한 가슴 느낌이었죠. 작은 신우는 여전히 제 팔에 팔짱을 낀 채 가슴 쪽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자기는 자기 거야? 네? 가슴 말이야. 나는 C컵인데 자기는 브라 몇 입어? 네? 초면에 이런 질문하는 사람 정말 처음 봤습니다. 뭘 놀래는 척이야. 자기는 진짜 자기 거 맞냐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냥 대답을 안 했어요. 남친이 중간에서 막아주었죠. 그런 건 왜 물어봐? 뭐 변태야? 너 가슴 큰 여자 좋아하더니 서아 씨 가슴 진짜 크네. F컵은 돼 보여. 그 말에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할 때마다 제 팔을 쓰다듬고 손목을 잡고
등을 두드렸어요. 스킨십이 너무 과했죠. 솔직히 불편하다는 감정이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나중엔 제가 팔로 막았어요. 신우는 창, 저는 방패 같았죠. 집에 가기 위해 일어나자 작은 신우가 갑자기 제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 서아 씨, 잠깐 이리 와봐. 나 서아 씨한테 줄 선물 있어. 선물? 첫 인사 자리라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선물을 준비했다니 조금은 놀랐어요. 작은 신우는 방에 들어가더니 조그만 종이백을 내밀었습니다. 자, 받아요. 서아 씨한테 꼭 주고 싶은 거라서. 마음에 드는지 지금 뜯어봐. 저는 순간 망설였지만 시어머니도 뒤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포장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나온 걸 본 순간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양말 한 짝, 딱 한 짝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 이거 한 짝만 있는데요? 신우는 옅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응, 일부러 한 짝만 넣은 거야. 나머지 한 짝은 결혼하고 나면 줄게. 네? 약속의 증표 같은 거지. 결혼식 끝나고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면 그때 딱 나머지 한 짝을 주면서 완성시켜주려고. 의미 있지 않아? 의미. 저는 양말 한 짝을 손에 들고 멍해졌습니다. 의미라기보단 황당함에 가까웠죠. 아, 네, 감사합니다. 억지로 웃으며 종이백을 닫았습니다. 저는 도무지 그 약속의 증표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남자친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누나, 제발 좀 하지 마. 이상한 거 그만 좀 줘. 사람 놀라게 하지 말고. 뭐? 왜? 나쁜 뜻 아니잖아. 수아 씨도 기분 나쁘지 않지? 저는 순간적인 침묵 끝에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속은 이미 수십 번 뒤틀리고 있었죠. 집에서 나오기 위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으며 조용히 허리를 숙였는데 그때였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제 가슴골을 보고 있었어요. 서아 씨, 우리 진짜 가족 되면 내가 옷부터 사줘야겠다. 나 코디하는 거 진짜 잘하거든. 내가 서아 씨 스타일 완전 바꿔줄게. 작은 시누이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지금 스타일은 좀... 내가 다 바꿔줄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게다가 정작 그녀 본인은 세련되게 꾸미려고 애쓴 건 알겠지만 어딘지 모르게 촌스러운 스타일이었어요. 너무 많은 액세서리, 과한 색조, 어울리지 않는 패턴. 저를 평가할 처지도 아닌데 말이에요. 작은 신우는 콧노래를 부르며 현관에서 저를 배웅했습니다. 저는 종이백을 손에 꼭 쥐고 밖으로 나왔어요. 남친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죠. 신경 쓰지 말라고 한 이유 알겠지? 누나 원래 저래. 그냥 무시하면 돼. 하지만 무시할 수가 있을까요? 첫날부터 이 정도면 결혼 후엔 도대체 얼마나 더 할지 걱정이 되었죠. 신혼집을 알아보던 어느 날 남자친구와 저는 회사 근처 전세 매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기 어때? 직장까지 20분 거리니까 괜찮지? 응, 난 이런 구조 좋아. 신혼인데 둘만 조용히 지내고 싶고. 그때였습니다. 남친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엄마라고 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남친은 잠시 말이 없어졌고 고개를 슬쩍 숙였어요. 엄마, 그건 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은 아니야. 신혼인데... 합가는 아니지. 합가. 저는 순간 남친을 바라봤습니다. 남친은 통화를 끝내고 제게 말했어요. 엄마가 우리랑 같이 살자고 하시네.
작은 집인데. 시댁은 25평이랬지? 우리 둘까지 들어가면 5명. 아유, 말도 안 되지. 저는 마땅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따로 살 줄 알았으니까요. 남친은 그 제안을 거절했고 우리는 계속해서 집을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얼마 뒤 제 휴대폰까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서아야, 우리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 초반에 돈도 아끼고. 어머님, 저는 회사 때문에 근처로 얻는 게 좋아요. 출퇴근 거리가 조금 멀면 힘들어서요. 관리비는 안 받을게. 월세만 조금 내고 살아보자. 같이 지내면 내가 이것저것 알려줄 수도 있고. 월세요? 관리비요? 저는 그 두 단어에 경악을 했어요. 그냥 합가도 아니고 돈까지 내가며 해야 하는 합가를 제안하시다니 시어머니 생각에 경악할 노릇이었죠. 저의 완곡한 거절에도 시어머니는 끈질겼습니다. 전화로도 톡으로도 계속 설득이 이어졌죠. 그리고 며칠 후 합가 이야기의 진원지를 찾아냈어요. 남편이 작은 시누이와 목소리를 높여가며 통화하고 있었죠. 누나, 그만 좀 해. 왜 엄마한테 합가 이야기 먼저 꺼낸 거야? 우리가 왜 집에서 검증받듯 살아야 해? 뭔 월세를 받아? 아이, 뭔 살림을 확인해? 누나가 뭔데 우리 결혼에 끼어들어? 저는 깜짝 놀라 남친을 봤어요. 남친은 정말 화가 난 상태였고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통화를 끊은 남친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누나가 엄마 부추긴 거야. 우리가 들어오면 월세도 받고 자기가 집안일 제대로 하는지 보고 싶잖아. 진짜 말도 안 돼. 저는 어이가 없어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 그런 일 절대 없어. 내가 이미 누나랑 엄마한테 단단히 말해놨어. 그 순간 저는 남친이라도 정상이라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친이 강경하게 나서준 덕분에 결국 우리는 원하던 대로 회사 근처에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둘이 모아온 돈을 합쳐 전세로 들어갔어요. 무엇보다 다행이었던 건 시댁과 거리가 꽤 멀다는 것이었죠.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맞벌이를 하며 차근차근 돈을 모았고 아이는 조금 미루자고 합의했죠. 하지만 결혼 1년 만에 뜻밖의 선물이 찾아왔어요. 아이가 생긴 거예요. 입덧은 끔찍했지만 저는 악착같이 버티며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죠. 전세 만기가 다가오자 우리는 이제 집을 사기로 결정했어요. 주말마다 매물을 보러 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 산다며? 어차피 살 거면 우리 집 근처로 사는 게 어때? 가까우면 내가 애도 봐줄 수 있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회사 근처에서 계속 살 계획이었으니까요. 어머님, 저희는 회사 때문에 계속 이 근처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 키우려면 도움 받아야지. 내가 봐줄게. 하루 종일 아이 안고 있어도 난 좋다. 그 말에 남편과 저는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육아와 맞벌이를 동시에 하기엔 정말 벅찼기 때문이죠. 남편도 결국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일하는데 뭐 엄마 도움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솔직히 속이 복잡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육아는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댁 근처로 이사를 결정했어요. 19평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어요. 입주를 앞두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기분이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있었죠. 시댁과 멀리 떨어져 살았을 때는 거의 느끼지 못했던 그 쎄함이 다시 가까워지면 또다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하는 그저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준다는 말이
정말 도움이길 바라며 저는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이사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되었어요. 낮에는 회사, 밤에는 아이돌 보기, 그 사이사이에 짐 챙기고 정리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하루에 스트레스까지 겹치니 결국 몸살이 났습니다. 뼈마저 쑤시는 느낌이 들 정도였죠. 이사는 월요일에 했고 겨우겨우 짐을 풀고 자리를 잡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 수요일 시부모님이 갑자기 집에 오겠다고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가서 새 집도 보고 밥도 사줄 테니 오늘 가마. 아버지, 이번 주는 좀 힘들어요. 며칠만 더 지나서 오세요. 서아가 몸살이 심해요. 그러자 시부는 목소리가 딱딱해졌습니다. 왜? 우리가 너희 집에 오는 게 싫어서 그러냐? 이사했는데 부모가 와본다는데 왜 말리는 거야? 싫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서아가 지금 아프니까 좀 기다렸다 오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이 통할 리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대신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님, 제가 지금 몸살이 나서요. 당장이라도 오늘 초대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몸으로 아무것도 대접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몸 좀 나아지면 그때 음식해서 초대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 말에 아버님의 말이 좀 누그러지셨습니다. 몸은 좀 괜찮냐는 안부 말 따윈 없으셨어요. 알았다. 그럼 쉬어라. 이게 끝이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시부는 매일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아가 다 나았냐? 아직이요, 아버님. 그래도 어제보다는 나아졌어요. 그래? 근데 얼마나 대단한 음식을 준비하려고 오지도 못하게 해? 이사한 집 구경 한번 하기 되게 힘드네. 시아버지는 저와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같은 이야기를 10번도 넘게 하셨어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전화하셔서 제가 다 나았는지 확인하시고 얼마나 대단한 음식을 차리려고 그러냐 라는 말을 계속 되풀이하셨죠. 아버님이 치매이거나 앵무새이거나 둘 중 하나인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부부는 일심동체여서일까요? 시어머니도 제게 따로 연락을 해오셨어요. 집 사진이랑 베란다 사진 좀 찍어서 보내봐라. 대꾸하기도 귀찮아 그냥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자 바로 잔소리가 날아왔죠. 가구 배치가 잘못됐다며 가구를 옮기라고 하셨고 베란다 청소 다시 하라며 청소법을 알려주셨죠. 다음 날은 시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파트라 관리비 많이 나오지? 얼마나 나와? 저는 대략적인 평균 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아파트는 다 좋은데 관리비가 너무 비싸. 살다가 팔고 빌라로 옮겨라. 그게 훨씬 경제적이다. 문자를 읽으며 저는 어이가 없어 잠시 멍해졌습니다. 아직 이사한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집을 팔라니요. 저는 그 문자를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아빠는 아파트 살다가 빌라로 내려와서 지금 완전히 빌라 거지 대놓고 왜 우리한테 저러시는지 모르겠네. 저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그 말이 너무 진지해서 웃을 수 없었습니다. 시댁은 관리가 안 되는 오래된 빌라에 살고 있었죠. 난방도 잘 안 되고 누수도 심해서 이미 몇 번이나 수리 기사를 불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가려고 집을 내놨지만 팔리지가 않아 아직도 그 빌라에 묶여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때 문득 저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마 그 집 우리한테 팔려고 아파트 팔고 빌라로 이사 가라고 하신 건 아니겠지?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며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쩌면 정말
그랬을 수도 있어. 웃기려고 한 말이었는데 순간 간담이 서늘해졌죠. 집들이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큰 신우이였죠. 서아 씨, 나 지연이야. 집들이 못 가게 돼서 미안해. 결혼식 때 잠깐 얼굴만 뵌 뒤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분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서먹해서인지 여전히 저를 서아라고 안 부르고 서아 씨라고 불렀어요. 근 씨는 지방에서 심해부와 함께 사업을 하느라 바쁘다고 들었죠. 명절에도 거의 못 오시는 분이었는데 먼저 연락을 주시다니 놀라웠습니다. 저는 반갑게 인사를 드렸어요. 아니에요, 형님. 바쁘신데 연락만 주셔도 감사해요. 이사하느라 고생 많았지? 회사 다니고 육아까지 하느라 더 힘들었겠다. 그 따뜻한 말투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50만 원 송금 알림 문자였죠. 내가 방금 집들이 선물 사라고 돈 좀 넣었어. 형님, 이게 뭐예요? 너무 많아요. 집 산 거 축하하는 마음으로 보낸 거야. 먼데 사니까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받아. 자주 뵙지도 못하고 안부도 못 드렸는데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멀리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미안한 마음에 더 넣은 거야. 부담 갖지 말고 받아. 감사해요. 정말 잘 쓸게요. 그래. 앞으로 하는 일 다 잘 될 거야. 너무 애써서 하지 말고 천천히 해. 그 말에 불쑥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늘 이상하기만 하던 작은 신우이와 달리 큰 신우는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었죠. 참, 집들이가 내일이랬지? 네. 집들이 준비하느라 힘들겠네. 준비 많이 했어? 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아버님이 기대가 좀 크신 것 같아서요. 계속 얼마나 대단한 음식 차려주려고 하냐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자 큰 신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 거 다 맞춰주지 마. 서아 씨는 며느리지 우리 집안에 일해주러 온 사람 아니잖아. 큰 신우 말에 내 편이 한 명 더 있구나 싶었어요. 그게 든든하게 느껴졌죠. 아무튼 몸 상하지 않게 잘 지내. 무리하지 말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왠지 모르게 숨이 조금은 편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집들이 날이 되었어요. 아이는 보채고 음식은 해야 하고 냄비 3개 올려놓고 달래고 다시 음식하고 정신없이 움직이며 반찬 10가지, 국 1가지, 찌개 1가지를 완성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한다던 갈비찜도 새벽같이 일어나 직접 했죠. 식탁 위를 보니 제 스스로도 놀랄 만큼 정성을 쏟았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 이 정도면 누구라도 만족하겠지? 스스로 뿌듯해하며 마지막으로 상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퇴근이 6시라 시아버지를 태우고 7시까지 온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작은 신우이와 같이 온다고 했고요. 6시 50분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쯤 왔어? 거의 다 왔어. 딱 7시쯤 도착할 듯. 어머님은? 엄마는 지금 우리 집 앞에 있는 마트래. 휴지 산다고. 남편은 이어 설명했어요. 아,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말했어. 내가 7시에 도착하니까 1층 로비에서 만나서 같이 올라가자고. 응, 알겠어. 그럼 이따가 봐.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6시 54분쯤이었어요. 저는 다시 음식 위치를 정리했습니다. 거의 모든 게 완벽했어요. 현관문을 열어놓고 시부모님을 기다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싸우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뭐지 하고 엘리베이터가 열릴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온 곳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아니, 우리 먼저 올라가라고 하지.
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떨게 해? 엄마, 5분만 기다리면 되는 걸 가지고 왜 그래? 마트 안에서 있으라고 했잖아. 왜 굳이 밖에 서 있었어? 너는 예의도 없어. 부모를 문 앞에서 떨게 하고. 너 때문에 나 콧물 나왔어. 내가 너네 집에 밥 얻어먹으러 온 거지냐? 저는 현관 앞에서 그걸 멍하게 보고 서 있었습니다. 아직 단 한 발짝도 들여보내지 않았는데 이미 난장판이었죠. 거기에 시아버지까지 불붙기 시작했어요. 비밀번호 하나 알려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 그거 싫어서 네 엄마랑 네 누나를 밖에서 떨게 하냐? 그냥 다 조용히 하고 들어오자, 제발. 저는 급히 정신을 차리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제 인사를 받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를 무시한 채 신발만 휙 벗고 들어가 버렸죠. 작은 시누이는 두 팔로 무언가를 낑낑대며 끌어오고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람 키보다 훨씬 큰 고릴라 인형이었죠. 누나, 그게 뭔데 우리 집에 가져왔어? 집들이 선물이야. 너네 집 휑해 보여서 좀 놔두라고. 이게 뭐가 집들이 선물이야? 집도 좁은데 저걸 어디다 두라고. 마음만 받을 테니까 가져가. 그리고 인형을 번쩍 들어 현관 앞에 내다 놓았습니다. 신우는 입술을 깨물더니 천천히 다가와 다시 그 인형을 들고 와 소파 위에 쿵하고 내려놓았어요. 남편은 이를 악물고 다시 인형을 들어 현관 앞에 놓았어요. 신우는 고릴라를 다시 들고 와 소파에 패대기를 쳤습니다. 살벌한 눈빛이 오갔어요. 남편은 결국 인형을 통째로 밖으로 내던지고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작은 신우가 진리가 없었죠. 잠시 후 신우는 다시 현관문을 열고 그 거대한 고릴라 인형을 끌어와 소파에 퍽 하고 던졌습니다. 그 순간 그 커다란 인형이 튕기듯 튀어올라 제가 정성껏 차려놓은 상 한쪽을 직격으로 덮쳤습니다. 반찬 그릇이 사방으로 튀고 국물이 흘러내리고 공들여 만든 갈비찜이 바닥으로 엎어졌어요. 쨍그랑 그릇 깨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마침내 시아버지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그러자 신우는 눈을 치켜뜨며 소리쳤습니다. 준호가 먼저 시작했잖아.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야지. 나한테 이럴 일이야? 저 새끼 위아래도 없는 아주 나쁜 새끼야. 누나가 저거 가져온 속내 내가 모를 줄 알고? 안 그래도 좁은 집에 왜 저런 걸 사왔겠어. 방 한 칸 다 차지하게 두고 우리 괴로워하는 거 보려고 그런 거잖아. 내가 한두 번 당해봐?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아이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황급히 안았어요. 시아버지가 또 고래고래 소리를 쳤죠. 그만들 못해! 신우는 울듯한 얼굴로 현관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넌 네 누나가 주는 선물 그냥 받는 게 그렇게 어렵니? 하여간 집 밖에 모르는 놈.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를 덩달아 노려보시고는 신우를 잡으러 가기 위해 사라지셨어요. 잠시 후 집안엔 저희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난장판이 된 식탁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제게 성큼 다가오더니 말했죠. 니들이 손님 접대 이 모양으로 하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야. 지 누나 선물 무시하는 아들놈이나 싸우는 거 보면서 멀뚱히 서 있는 며느리나 둘 다 똑같다. 이게 말로만 듣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거구나 했어요. 그래서 제가 비밀번호 안 알려준 거예요. 이래놓고 자주 오면 대체 우리 집에서 또 무슨 짓을 하려고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서아, 너 얼른 전화해서 네 시어머니랑 민정이 데려와라. 여자들끼리 이야기하면 불리겠지? 갑자기 불똥이 제게 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몇 번 더 했지만 결과는 같았죠. 음식은 모두 차갑게 식고 굳어버렸습니다. 결국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저는 셋이서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시아버지는 식사 내내 단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절대로 고생했다고도 미안하다고도 심지어 맛있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보단 행동으로 표현하시려고 하신 건지 밥을 싹싹 긁어 드시고 반찬 그릇을 말없이 다 비우셨죠. 그러시고는 마지못해 입을 여셨습니다. 아휴, 입맛이 하나도 없네. 시아버지 태도에 저는 손이 떨릴 지경이었어요. 식사가 끝난 뒤 저는 시어머니 드시라고 이것저것 음식을 싸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고맙단 말씀은 없으셨어요. 폭풍 같은 집들이가 지나가고 거실엔 거대한 고릴라 인형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죠. 그 난리 같은 집들이가 끝난 다음 날 시어머니와 작은 시누이에게서는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저녁 8시쯤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엄마가 많이 화났다. 너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들이를 난장판으로 만든 건 분명 그쪽인데 왜 저한테 따지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서와 네가 두 사람 화해하게 좀 도와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대로 안 보고 살면 되는 거야? 네가 원하는 게 그거냐?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화살은 고스란히 저에게만 향하고 있었어요. 그 후 다시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제야 작은 시누이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기, 그날 내가 좀 심했어. 미안해. 문자에는 이모티콘 하나 없이 딱 그 말뿐이었지만 그래도 싸움을 시작한 쪽에서 먼저 사과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남편이 퇴근했을 때 제가 말했어요. 작은 형님이 나한테 사과 문자 했어. 그래? 나한테도 낮에 미안하다고 연락 왔어. 남편도 누나에게 사과했다고 했습니다. 누나가 회사 끝나자마자 짜증을 내서 덩달아 욱해서 미안했다고요. 당신한테도 미안해. 당신이 힘들게 음식 차려놨는데 내가 참지 못해서. 그런데 사실 누나랑 화해는 했지만 난 당분간 우리 집 식구들이랑 만나고 싶지 않아. 내 눈에 보이는 부모님 흠이 당신 눈에도 보일까봐 창피하고 그래. 남편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남편이 짠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조용히 남편을 안아주었죠. 시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손주 사진을 보내달라는 걸로 화해를 시도하셨어요. 집들이 때 손주 얼굴도 못 보고 갔네. 사진 좀 보내라. 저는 속으로는 복잡했지만 최대한 밝고 예의 있게 답했습니다. 사진도 여러 장 골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시어머니였기 때문이었죠. 얼마 후 시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기 위해 본격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그래, 걱정 마. 그날 아침 일찍 갈게. 그 말만 믿고 저는 마음을 놓았어요. 하지만 약속한 날 아침 시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아기를 안고 거실을 돌며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반복해서 걸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받지 않으셨죠. 결국 멀리 계신 친정엄마께 급하게 전화를 드렸고 엄마는 한숨을 쉬며 택시를 타고 올라오셨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했죠. 출근길에 저는 남편에게 따져묻듯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된 거야? 왜 연락이 안 돼? 남편은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뭐? 아직도 안 오셨어? 나도 계속 전화하는데 안 받아. 아빠한테 물어볼게. 잠시 뒤 시아버지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네 엄마 오늘 종일 안 보인다.
작은 시누이에게도 연락해봤지만 역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잠수를 타셨다는 걸요. 그날 저는 결국 회사에 지각을 했어요. 다음 날 저녁 아무렇지 않은 말투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나 친구들이랑 여행 왔어. 어제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해. 나 여기 이틀 더 있다가 갈 거야. 그동안 나 찾지 마라.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 길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빠, 엄마 여행 가신 거 진짜 몰랐어요? 말했었는지 아니면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네. 이틀 후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집에 왔다고요. 저는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은솔이 봐주신다고 하셔놓고 말씀도 없이 이러시는 법이 어딨어요. 그날 저 어머님 때문에 정말 많이 난감했어요. 아유, 뭐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깜빡했어. 갑자기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하는 바람에 나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나는 여행하는 동안 뭐 맘 편했는 줄 아니? 적어도 저한테 사과는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 얘 좀 봐. 무슨 사과? 네 애 못 봐줬다고 이러니? 나는 니들 생각해서 애 봐준다고 한 건데 애 못 봐줬다고 욕먹을 일은 아니잖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애초에 봐준다고 하시지 말던가 약속을 지키시던가 하셨어야죠. 예, 이제 나도 인생 좀 즐겨야지. 이왕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난 평일엔 운동도 해야 하고 친구들 만나야 해서 애는 못 봐줘. 대신 주말에 봐줄게.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너는 시어머니를 믿지 않기로요. 그럼 시댁 옆으로 이사 오라고 하지 마셨어야죠. 어머님 이제 보니 한입 갖고 두말하시는 분이었네요. 그만 전화 끊겠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걸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크게 실망한 눈치였죠. 저는 남편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상의했어요. 엄마한테 드리던 용돈 끊어야겠어. 차라리 그 돈으로 시터 이모님 구하자.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평일에 아이를 봐줄 이모님을 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용돈이 안 들어오자 남편에게 연락하신 거였죠. 애 안 봐줬다고 용돈을 끊어? 너 지금 나 무시하니? 자업자득이에요. 저도 용돈까지 드리면서 이모님 쓸 여유 없으니까 엄마가 이해하세요.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화를 냈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의 투정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태도를 보며 생각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제 편이어서 다행이구나라고요. 이런 시댁에서 남편까지 같은 부류였다면 정말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고 온몸이 쿡쿡 쑤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열은 이미 39도였고 아이 울음소리가 귓가에 울리는데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죠. 남편은 전날 저녁에 지방에 있는 상갓집에 간 터라 남편을 부를 수도 없었어요. 고민 끝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걸기 싫었지만 아기를 혼자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어머니, 오늘 제가 독감에 걸린 것 같아서요. 병원에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잠깐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뭐? 준호는 뭐하고? 어젯밤에 부산으로 상가집에 내려갔어요. 친한 친구 부친상이라 아마 3일 정도 있을 거예요. 네 엄마는? 저희 엄마는 지금 입원 중이시잖아요. 지난번에 발목 골절되셔서. 에휴, 그럼 어쩔 수 없지. 내가 갈게. 차로 10분 거리에 있으신 시어머니는 오기 싫어하시면서 왕복 3시간 거리에 계신 저희 엄마를 찾고 계셨어요. 그마저도 지난주에 발목 골절되셔서 입원하셨다는 얘기 들으셔놓고요. 참 시자는 시자구나 싶었네요. 그래도 와주신다니 감지덕지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요. 밥도 못할 것 같아요. 은솔이 먹을 밥만이라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한참 뜸을 들이더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와주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마스크를 단단히 끼고 손에는 비닐 장갑을 낀 채 몸을 반쯤만 들이밀고 서 있었습니다. 현관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는 듯 뒤로 한 걸음 물러나 있었어요. 이거 죽하고 애 먹을 반찬이야. 비닐봉지를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받아들었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몸을 돌려 그대로 가려고 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급히 불렀어요. 어머님, 오늘 은설이 봐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나한테 독감 옮으면 어쩌려고. 나 독감 걸리면 안 돼. 준호한테 못 들었어? 나 옛날에 암이었던 거. 나 건강관리 잘해야 돼. 그 말만 남기고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잠금장치 돌아가는 소리가 허무하게 들려왔어요. 시어머니가 10년 전 갑상선 암이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의사가 걱정할 정도 아니니 마음 편히 치료받으면 된다고 했었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행동했다고 했죠. 가족들이 조금만 못해줘도 서운하다시면서 자기 언제 죽을지 모른다며 서러워하셨대요. 그때 가족들 모두 시어머니한테 시달렸었다는 얘기 저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완치되신 후에도 건강 염려증이 생기셔서 자기 몸을 끔찍히 챙기신다는 것도 남편에게 들었죠. 저는 봉지를 든 채 멍하니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집에서 사온 죽과 저희 동네 반찬 가게에서 사온 반찬들이었어요. 저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기는 울고 있었고 제 머리는 더 아파왔어요. 저는 아이 밥을 차려주고 재우고 그러다 주저앉듯 소파에 누워서는 생각했습니다. 반찬이라도 사다 주신 게 감사해야 하는 건가? 저는 그날 옆집의 아이를 간신히 맡기고 병원에 다녀올 수 있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설이에게 개털 알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알러지가 꽤 심해서 제가 키우던 강아지도 친정에 보내게 되었죠. 제게는 가족 같은 아이였지만 은설이의 알러지가 심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한동안 강아지 토리를 떠나보낸 아픔에 속상할 때였죠. 어느 날 저녁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시누이가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나 화장실 좀 쓸게. 신우는 제 대답도 듣기 전에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급한 큰일을 보러 우리 집에 온 거였죠. 큰일을 치르고 나온 시누이는 집을 휙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강아지는 어디 갔어? 은설이 알러지 때문에 친정에 보냈어요. 아, 그래? 신우는 관심도 없는 듯 어깨를 으쓱하더니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께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서아야, 오늘 밥 먹으러 와. 이유도 없이 저를 부른 적이 거의 없는 분이라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은설이를 보고 싶으신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죠.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식탁에는 평범한 늘 먹던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접하려고 차린 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그냥. 시어머니는 눈만 가늘게 뜨고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옆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이상하게 불쾌하게 느껴졌죠. 그때였어요. 안방 문이 열리며 작은 시누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양팔로 뭔가를 안고 그 위를 담요로 덮어둔 채였어요. 그거 왜 들고 나와? 왜? 뭐 어때서? 시아버지는 기대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 그거 좀 걷어봐. 나도 보자. 저는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어 신우이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자 신우이는 제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마술쇼라도 하듯 담요를 확 걷더니 말했어요. 짜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얀 털이 복슬복슬한 포메라니안 강아지였어요. 형님, 저희 은설이 개털 알러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강아지를 새로 들이신 거예요? 신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준호도 가뭄에 콩나듯이 오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너네 허락받고 강아지 분양받아야 돼? 말투도 표정도 너무 당당해서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식사 내내 저는 밥이 목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10번도 넘게 제게 물었습니다. 귀엽지? 너무 귀엽지 않아? 요노 먹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확 밝아졌어. 아주 민정이가 처음으로 잘한 일했다. 시아버지는 강아지를 보며 집안 분위기가 살아났다며 칭찬했고, 신우는 계속해서 저와 남편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발하려는 게 너무 분명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은설이 손을 잡고 강아지 털을 쓰다듬게 했습니다. 은설아, 부드럽지? 강아지 예쁘지? 신우는 한술 더 떠서 강아지를 은설이 얼굴에 갖다 대며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게 뻔했어요. 남편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러지 있으니까 하지 마. 하지만 신우는 계속 강아지를 들이밀었고 남편은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만하라고 했어! 하지만 곧 은설이 피부에 금세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목 근처까지 붉게 번져갔습니다. 병원에 바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 병원 다녀올게요. 제가 일어서자 남편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번쩍 손을 들었어요. 내가 데려갈게. 내가 할게. 우겨대는 바람에 결국 저와 신우이가 함께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신우이에게 말했어요. 병원비랑 약값 누나가 다 내. 작은 신우는 씩 웃으며 알겠어 하고 대답하더니 앞장서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은설이를 꼭 안고 그 뒤를 따라 걸어갔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병원에 도착했고 의사를 만났어요. 애는 알러지가 심한 편이네요. 이 정도면 강아지는 분리하셔야 해요. 강아지 목욕시키면 되지 않아요? 강아지 3시간마다 목욕시킬 거예요. 이 정도 알러지면 강아지 분리시켜야 돼요. 아니면 시댁에 가질 마세요. 어떻게 시댁에 안 가요? 며느리 도리가 있는데. 애는 약 먹으면 되지 않아요? 약은 임시방편이에요. 원인을 없애야죠. 약이나 주세요. 의사가 어이없다는 듯 신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컴퓨터에 약 처방을 적어 내려갔어요. 약 처방해드렸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신우가 뒤로 확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약이나 지어줄 것이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의사도 당연히 그 말을 들었고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저는 의사에게 죄송하다는 듯 목례를 하고 나왔습니다. 어찌나 창피하던지요. 그런데 신우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대기실에 나와서도 돌팔이 의사라는 둥 씹어대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들도 인상을 찌푸리며 신우를 쳐다보았죠. 도대체 저런 인성으로 사회생활이 가능한가 의문이었지만 제 의문은 곧 풀렸습니다. 신우는 백수로 지낸 지 꽤 오래된 상태였죠. 어떤 사장님이 저런 사람을 직원으로 쓰고 싶어 하겠어요. 아무튼 그 날은 약을 지어 와서 남편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시댁 가지 마. 그 한마디를 끝으로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이 불러도 강아지 때문에 못 간다고 남편이 말씀드렸죠.
시부모님은 유난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남편은 철저히 그 말을 무시했어요. 명절에도 밖에서 보기로 했죠. 그러자 시아버지가 싫은 티를 팍팍 내셨어요. 뭐? 아이, 명절에 밖에서? 그게 말이 되냐? 집으로 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결국 시아버지의 강력한 밀어붙임에 시댁에서 명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바닥 여기저기 개털이 둥글게 뭉쳐 굴러다니고 청소는 언제 했는지 기척도 없었습니다. 먼지도 뽀얗게 쌓여 있었어요. 시부가 들어오자마자 아이부터 찾았습니다. 은솔이는 왜 안 왔어? 오늘은 친정에 맡기고 왔어요. 그 말에 시부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아니, 뭐라고? 왜 데려오질 않아? 애 보고 싶으면 밖에서 보자고 했잖아요, 아빠.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강아지 키우면 청소 좀 자주 하라고 했잖아, 엄마. 그 말이 시부의 기분을 더 상하게 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표정이 굳은 채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 중에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더니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셨죠.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아들 조종했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시모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제가 시킨 거라니까. 맞지? 시누이는 젓가락을 돌리며 휘쭉 웃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재미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젓가락을 탁 소리 나게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오늘 온 것도 서아가 설득해서 온 거예요. 나는 개털 묻으니까 아예 오지 말자고 했다고. 엄마가 청소를 잘하기를 해. 짐 정리를 하기를 해. 안 돼 있을 거 뻔히 알았어. 그런데 무슨 조종을 했다는 거야? 애초에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요. 시모와 시부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새끼 결혼하더니 가족 버렸어. 그 한마디에 남편의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끌고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며칠 후 작은 시누이가 초인 정도 누르지 않고 집 앞에 쇼핑백 하나를 놓고 갔습니다. 편지가 들어있었죠. 미안해. 은솔이 옷 사왔어. 앞으로 말 조심할게. 남편에게도 따로 사과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대체 몇 번째야? 남편은 한숨을 쉬었죠. 그 일 이후 한동안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시댁 행사도 전부 밖에서 만났어요. 시누이도 확실히 전과 다르게 말을 조심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에게서 시누이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민정이 남친 생긴 것 같더라. 요즘 아주 연애질 하느라 바빠. 그래요? 형님 연애하시는구나. 어머님 곧 국수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야 좋지. 저 철딱선이 얼른 치워버리고 싶다. 그나저나 민정이가 남자친구 사진 좀 보여달래니까 절대로 안 보여준다. 왜 그러지? 글쎄요.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보죠. 사이가 깊어지면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그런가? 네. 서아야,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민정이가 나가서 산다는데 나도 돈 쓸 데가 있어서 돈이 모자라네. 알고 보니 시누이가 나가서 살겠다고 했고 보증금을 대달라는 거였습니다. 대충 듣기만 해도 새 남자친구랑 동거하려는 상황 같았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한숨만 나왔습니다. 남편이 시누이 보증금 이야기를 듣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빌려줘. 우리도 여유 없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직접 전화해 왔습니다. 서아야, 너라도 좀 빌려줘라. 저 돈 없어요, 어머니.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럼 너네 집 담보로 대출 내면 되지.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도와준 적 없는 사람들이 우리 집 담보대출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한다니 뻔뻔하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그 일로 시부모님은 저희를 두고 험담을 했습니다. 쟤네는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날 거야. 그거면 다행이지. 지 부모 고려장 할 것들이야. 결국 시누이 보증금은 시어머니가 마련해줬습니다. 시부 퇴직 자금을 빼서요. 그 때문에 시부모님은 한참을 싸웠습니다. 우리 돈은 쉽게 빌리려고 하면서 시아버지 본인 돈은 쓰기 싫어하는 모습이 참 모순적이었죠. 얼마 후 시누이가 연락해왔습니다. 나 보험 시작했어. 하나만 가입해줘. 제발. 며칠을 조르길래 이 정도는 그래도 도와줄 수 있겠다 싶어 보험 하나 가입해줬습니다. 시누이는 엄청 고마워하며 연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시누이가 보험 들어줘서 고맙다며 밥을 산다고 했습니다. 웬일로 제대로 된 한정식 집에 우리 부부를 데리고 갔어요. 자리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누이가 갑자기 휴대폰을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얘 내 친구인데 아직 결혼 안 했어. 혹시 소개해줄 사람 없어? 사진 속 친구는 실제로 예쁘고 직업도 회계사라니 괜찮아 보였습니다. 남편 주변에 못 쏠 친구들이 몇 있었어요. 수찬이 어때? 걔 아직 혼자지? 한번 소개해볼까? 고민 끝에 남편이 수찬 씨에게 연락해 보았고 흔쾌히 소개팅 하겠다고 해서 소개팅이 이루어졌어요. 시누이는 둘이 잘 되면 소개비 500만 원을 달라며 수찬 씨에게 얘기했다고 했죠. 설마 결혼까지 가겠어 했는데 몇 달 후 정말 두 사람이 결혼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수찬 씨 어머니가 고맙다며 시누이에게 중매 비용을 주셨어요. 그때 시누이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으스댔습니다. 그런데 결혼 한 달을 앞두고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없는 상태였어요. 우리는 중간에서 난처해졌죠. 시누이에게 물어봤지만 끝까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라. 진짜 몰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수찬 씨네 어머니가 우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화난 목소리로 소리치셨어요. 너희들 이거 완전 사기친 거 아니야? 우리 수찬이를 가지고 놀아도 유분수지. 그 여자 어디 갔냐고. 준호 너네 누나가 소개한 거라며. 저희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계속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집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아야, 큰일 났다. 경찰이 민정이를 잡아갔어. 네? 형님을요? 민정이가 중매 사기를 쳤다네. 경찰서래. 지금 좀 와줘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경찰에 가서 사건의 전말을 들어보니 시누이가 친구하자고 여러 남자들을 결혼 전제로 소개하며 돈을 받아 챙겼던 겁니다. 그 금액이 수천만 원대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말하는 그 여성분 있죠? 그 사람 시누이 친구 아니에요. 네? 시누이분 애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귀가 이상해진 줄 알았습니다. 그 애인이 남자였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여자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기겁하는 표정이었죠. 처음 첫인사 때 제게 가슴을 밀착하며 제 팔을 잡던 행동, 제 가슴을 집착하며 쳐다보던 모습들, 남친을 사귄다면서도 절대 사진을 안 보여주던 행동, 뭔가 묘하게 흐르던 분위기들, 모든 게 한순간에 맞물려 들어오는 머리가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애인이라는 여자는 스스로를 경험 한 번 없는 순진한 여자처럼 꾸미고 남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요즘 보기 드물게 순수해 보이니 남자들이 다 넘어갔다고 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야, 민정이 빼내게 돈 좀 보내줘라. 민정이가 많이 반성했을 거야. 뒤에서 시아버지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 그래. 가족이 이럴 때 도와야지. 네 누나잖아.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좀 더 반성하라고 하세요. 빼내긴 뭘 빼내요. 저 돈 못 해줘요. 묵직한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정말 폐류나 될 거야? 너 이러는 거 서아가 다 시킨 거지? 걔가 돈 내주지 말라 그래? 이게 결혼하더니 가족이 한 줄을 몰라. 잔말 말고 돈이나 보내. 안 그러면 너 우리랑 끝이야. 저는 스피커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고 저절로 한숨이 쉬어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한번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그럼 오늘부로 인연 끊을게요. 그렇게 전화는 끝났습니다. 며칠 후 큰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큰 시누에게도 돈을 해달라고 했다더군요. 큰 시누도 거절했대요. 큰 시누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 씨, 민정이 얘기 다 들었어. 돈 안 해준 거 정말 잘했어. 한 번 해주면 계속 바라실 거고 고마운 줄도 모르시는 분들이야. 민정이도 이참에 정신 차려야지. 앞으로 너희만 잘 살아. 나는 오래전에 부모님이랑 민정이랑 연 끊었어. 너희도 잘한 거야. 저는 말없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진실들이 하나둘씩 뒤늦게 밝혀지는 기분이었어요. 큰 신우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같은 가족 아니야. 너희 둘, 은설이, 그 셋이면 돼. 그게 진짜 가족이야. 큰 신우는 안부를 전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무릎 위에 손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폭풍이 다 지나갔구나라고요. 그렇게 2년을 끊었습니다. 지금 우리 세 가족은 이사를 준비 중이에요. 다행히 좋은 값에 집을 팔았고 또 다른 좋은 보금자리를 구했어요. 회사 근처로요. 이제야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느낌이 드네요. 남편과 아이 그리고 우리 셋이서 조용하고 단단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